비를 피해 노숙하는 한 여자와 아기. 한 여자가 그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며 비에 아이 감기 들리지 않게 하라고 말한다. 여자는 아기를 그 여자에게 맡기고 아기 약을 사러 간다며 곧 돌아오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순식간에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18년 후 어린 소녀가 루슈에게 사탕을 달라고 한다. 루슈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위해 좀 아껴야 한다고 말한다. 소녀는 계속 조르고 결국 루슈는 사탕을 사준다. 행인들이 뉴스에 나온 이야기를 한다. 아이 손에서 파란 빛이 나왔고 2000kg을 들어 올렸다는 이야기다. 초능력인지 사기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능력에 대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루슈와 어린 소녀가 산책을 하는 동안 소녀는 그의 관심을 공연으로 돌리고 그는 그녀를 무리 앞으로 데려갑니다. 공연자는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루슈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멈춥니다. 루슈는 공연자가 불을 다르게 다루는 것을 보고 고개인지 마술인지 아니면 초능력인지 궁금해합니다. 공연이 끝나자 어린 소녀는 루슈에게 불꽃놀이가 마술 같았다며 공연자가 어떻게 했는지 묻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지만 놀라웠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무대 뒤편으로 가서 배우고 돈을 벌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몰래 무대 뒤편으로 가서 공연자가 몇몇 남자들에게 진정제를 맞는 것을 봅니다. 소녀는 이 광경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그들은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됩니다. 루슈는 남자들에게 화장실을 찾다 길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한 남자가 그에게 이곳이 무대 뒤편이라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루슈에게 자신이 경찰이며 이곳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이므로 공연자를 건강검진을 위해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루슈는 허가받지 않은 공연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바보로 여긴 것인지 위하여합니다. 그는 남자들에게 화장실 위치를 설명해달라고 부탁하고 한 남자가 그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무대 뒤편을 나온 후 그들은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는 그들에게 무대 뒤편에서 나온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휘라고 소개하며 멱수에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멱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간다. 가는 길에 멱수는 아까 무대 뒤에서 본 남자들이 초능력자들을 데려가는 것은 아닌지 위하여한다. 멱소유를 얻고 있는 어린 소녀가 그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그의 관심을 끌려한다. 그가 대답하자 죽고 싶으면 형이라고 부르라고 말한다. 소녀는 그들이 혈연관계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고아원으로 돌려보낼까 묻고 소녀는 그렇게 하면 어차피 복수할 거라고 위협한다. 그는 세상에 더 강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소녀는 자신도 더 강해질 거라고 말한다. 가는 길에 린 아주머니가 한약을 짓는 것을 만나고 루슈는 할아버지의 상태를 묻습니다. 린 아주머니는 여전히 똑같다고 그리고 자신은 익숙하다고 말합니다. TV 뉴스에서는 3살 아이가 유치원에서 눈에서 파란 빛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는 70세 노인이 공중에서 사라졌다가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나타났다는 내용입니다. 루슈는 TV를 보는 루샤오이를 만나 이런 일들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부엌에서 국수를 준비하려 하지만 집에 국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대신 라면을 먹고 싶다고 말하고 그의 국수는 맛이 없다고 깎아내립니다. 그녀는 목에 걸고 있는 견과류를 달라고 하고 그는 그것을 이용해 그녀의 머리를 살짝 칩니다. 그녀는 다시 가짜 울음을 흘렸고 그는 그녀에게 컵라면을 가져다 주었다. 나가는 길에 그는 고아원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루샤오이는 항상 그를 도와주고 아플 때 곁을 지켜주었다. 그가 고아원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항상 몰래 그를 만나러 왔고 자신은 그의 곁에 있고 싶다고 고집했다. 루슈가 길을 건너던 중 트럭에 치였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루슈의 목에 있던 견과류가 빛나며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의 몸도 함께 움직였다. 견과류가 깨지면서 그의 신경계 전체가 완전히 재구성되었고 그 후 그의 몸은 떨어졌다. 루슈는 눈을 뜨고 트럭에 치였는데 왜 아프지 않은지 위아해했다. 트럭 운전사가 내려와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루스는 인도에서 자신을 친 것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는 운전자에게 다가가 큰일 났다고 말한다. 운전자가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자 루스는 그의 머리 위에 점수가 더해지는 것을 보고 운전자는 트럭으로 달아난다. 루스에게 약간의 두려움을 보이는 사람마다 머리 위에 점수가 더해진다. 루스는 집에 돌아와 루샤오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는 차에 치였지만 아무런 상처도 없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국수를 건네주며 목욕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목욕 후 그는 자신의 몸을 확인하지만 어떤 상처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보고 빛나는 표식을 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의 앞에 시스템이 나타나 그에게 점수를 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부정적 감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할수록 강해지는 마왕처럼 초능력을 얻었는지 궁금해합니다. 현재 그는 800점을 가지고 있으며
시스템의 룰렛을 2번 돌려 200점을 잃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돌리자 사과를 얻고 사과가 실제로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가 사과를 베어 물자 그의 몸이 사과 전체를 흡수하고 그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는 여러 번 룰렛을 돌리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마지막 시도에서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가 적힌 쪽지를 얻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르자 우주에서 힘이 그에게 전달됩니다. 루슈와 루샤오이는 TV를 보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루슈의 몸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집니다. 바로 그때 TV에서 쇼핑센터 화재에 대한 속보가 나옵니다. 루슈는 확인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가고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들이 화재 현장으로 향하는 건물 옥상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는 것을 눈치챈 몇몇 남자들이 돌아오고 루슈가 도망치려 하자 그들은 그를 발견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루슈는 자신이 그곳에 산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밤에 옥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고 그는 눈 때문에 무말랭이를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증거로 무말랭이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가 집에 들어오자 여름이는 밖에서 누구와 이야기했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의 집 앞에 시체가 떨어집니다. 그는 여름이에게 안에 기다리라고 하고 나가서 확인하지만 그녀는 말을 안 듣고 그를 따라 나가고 그녀의 부정적인 감정이 여름의 점수를 더 올립니다. 여름은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시체가 불꽃 공연자임을 알아봅니다. 그는 그가 쇼핑센터에 불을 지른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여름이는 그에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고 그는 그녀에게 원더20에 전화해서 생강차를 만들라고 합니다. 원더20은 무료가 아니고 돈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낸 그는 응급서비스에 전화해서 그 남자를 모른다고 말하고 그 남자가 깨어나면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가 의식 없는 척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여름이에게 도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묵샤오이는 그를 안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말하고 그는 마당 안에 떨어졌으니 그냥 두라고 말한다. 시스템은 마당에 떨어진 남자 량체에게서 부정적 감정 포인트 수입 알림을 그에게 준다. 량체는 일어서서 물을 달라고 하지만 묵샤오이는 그에게 눈을 건네주고 그는 부정적 감정 포인트를 얻는다. 량체가 일어서려고 할 때마다 류샤오이는 계속 그를 밀어 넘어뜨리고 량체는 화가 나서 류샤오이의 손을 잡고 그를 태우려 하지만 불은 류샤오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량체는 멈추고 류샤오이는 원한다면 구급차를 부르겠다고 말하지만 량체는 거절하고 류샤오이는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류샤오이는 자신에게 초능력이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초능력이 있다 해도 몸이 약해서 소용없을 거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인지 묻고 자신의 능력이 각성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요리를 했다며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의 점수에 더해졌습니다. 묵수는 자신의 방에 도착하자 시스템을 열고 상점에서 천상의 과일을 구입했습니다. 천상의 과일을 먹은 후 그는 놀라운 힘을 얻었습니다. 묵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모으기로 결심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스크롤했습니다. 묵소유는 그에게 동창회에 참석하지 못했냐고 물었고 그는 그럴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항상 그렇게 말한다고 했고 그는 그녀에게 기본적인 생필품을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묵수는 댓글 섹션에 모든 사람들을 자극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점수를 얻었습니다. 루샤오이가 다음날 가판대에서 팔라고 계란 50개를 가져다 준다. 루시우가 계란을 팔고 있는데 같은 반 친구 몇몇이 인사도 없이 지나치자 옆에 있던 노인이 그 이유를 묻는다. 그는 노인에게 아마 자신이 창피하게 보일 거라고 말한다. 노인은 돈 버는 게 왜 창피하냐고 묻고 그에게 그들을 무시하라고 말한다. 다른 친구 몇몇이 등굣길에 그를 놀리려 하지만 그가 한 대답 때문에 오히려 칭찬을 받는다. 그중 한 명이 시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그를 데려가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한다. 루시우는 그에게 계란을 다 사면 가게를 닫겠다며 그러면 아무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말한다. 그 남자는 동의하고 카드를 내밀며 현금이 없다고 똑똑한 척하지만 차오칭치가 돈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한다. 각성자들은 여러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F급은 일반인보다 강합니다. 2급은 원소 능력을 지닙니다. D급은 무기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C급은 인간의 무기에 저항하고 반격할 수 있습니다. B급은 천지의 힘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A급은 천지와 공명할 수 있습니다. 등급 상승은 타고난 각성과 그 이후의 수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루시우가 갑자기 수업 중에 누군가 각성했다고 발표한다. 다들 그 사람의 반을 묻자
그는 웹사이트에 적혀있지 않다고 말한다. 누군가 들어와서 리치가 각성했다고 알린다. 그는 리치가 선생님과 말다툼을 한 후 옥상으로 갔다고 말한다. 현장에 도착하자 루시우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낀다. 그는 얘 링링에게 정보가 있는지 묻고 그녀는 리치가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각성하면서 선생님과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나오시 감독이 이미 경찰에 신고했고 학교가 다음날 뉴스에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 루시우가 계단을 오르려고 하는 동안 칭치 옆을 지나가면서 그녀도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있음을 알아챈다. 리치는 선생님을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하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한다. 러슈는 그곳 모든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수확할 방법을 생각한다. 경찰들이 리치에게 다가가자 그는 선생님을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한다. 경찰들은 그렇게 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하고 리치는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말한다. 러슈는 그에게 다가가 14세 이상은 형법상 8가지 중범죄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말한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가며 옥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포인트를 수확한다. 이것이 경찰들에게 선생님을 구할 기회를 준다. 러슈가 교실로 돌아왔을 때 채열팀은 이미 도착하여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멱수는 배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지만 문을 열려고 하자 거구의 남자가 길을 막고 그의 혈액 샘플을 먼저 채취한다. 멱수가 집에 돌아오니 멱소유가 열이 나 있다. 그는 그녀에게 열이 난 원인을 물었고 그녀는 그의 옷을 빨았는데 물이 차가웠다고 말했다. 그는 약을 사러 나가는 대신 시스템을 열고 여러 번 룰렛을 돌려 별빛 과일을 얻는다. 그는 그녀에게 과일을 먹게 했고 열은 즉시 사라졌다. 그는 그녀에게 과일을 더 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과일 재배가 그의 각성 능력이냐고 물었다.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숙제에 대해 잔소리를 하고 그녀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포인트를 얻는다. 리치는 벌을 받지 않고 학교로 돌아왔고 멱수의 친구들은 그가 좋은 성적을 받고 전교 5등인데도 각성하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라고 놀린다. 시는 특별 학생들을 위한 도원반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온통 검은색 옷을 입은 시페이 선생님이 담임이 됩니다. 학생들의 이름이 불리고 모두 루시우의 이름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동시에 국경에서는 한 남자와 그의 팀이 침입자와 싸웁니다. 장수희라는 새로운 학생이 반에 들어오고 그도 도원반에 합류하게 됩니다. 장수희는 수업에서 루시우 옆에 앉고 머리카락과 외모 때문에 종종 여자로 오해받습니다. 시페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도원반 수업은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는 그들에게 수련에 대해 가르칩니다. 루시우는 왜 시페이 선생님이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기밀 유지 계약서까지 작성해야 하는 도원반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시페이는 나트륨 칼륨 합금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묻지만 대답이 없자 나트륨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그는 루시우에게 질문에 답하라고 지시하고 루슈는 그것이 하늘로 가는 마법의 길이라고 말하자 반 친구들은 웃습니다. 시페이는 자신이 말한 합금이 액체 금속이며 인간의 혈액검사와 지구의 기운과의 반응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장수희는 루슈에게 나트륨 칼륨 합금이 원자로 냉각제로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구상에서 기운의 부활이 시작되었고 많은 금속이 기운 전달 매개체가 되었으며 일부는 마법 아이템으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장수희는 루슈에게 연습하라고 말하고 언젠가는 자신의 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시페이는 적합한 사람의 혈액과 나트륨 칼륨 합금이 접촉하면 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며 색이 진할수록 등급이 높아지고 A부터 F까지 등급이 매겨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17년 전 환경 변화가 있었고 과학자들이 다량의 양전자를 관측했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능력과 놀라운 생물학적 현상을 지닌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업 후 연구반의 레벨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레벨이 미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시페이는 그들의 발전은 스스로에게 달려있으며 모두 국가의 기수이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장수희는 B급 자격을, 루슈는 F급 자격을 받았습니다. 장수희는 낮은 레벨이라도 노력과 자격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며 그를 격려하려 했습니다. 루슈는 혈액검사 당시에야 과일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레벨이 자연스럽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또 무슨 짓을 할까 궁금해하며 또 다른 과일을 먹었습니다. 그는 즉시 과일을 베어 물었습니다. 시스템은 그에게 예산이 소진되었고 과일이 행운의 룰렛에서 상점으로 옮겨졌다고 알립니다. 그는 다시 룰렛을 돌리고 러시아오이는 이상한 냄새를 감지합니다. 그리고는 러시우의 손에 있는 냄새나는 두부를 봅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것을 어디서 구했냐고 묻고 각성자의 힘이 과일만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팬케이크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룰렛을 돌리지만 계속해서 냄새나는 두부만 나옵니다. 마침내 러시우는 새로운 것을 얻지만
그것은 러시아오이에게 들어갑니다.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아마도 그녀도 각성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오이의 천상도는 러시우의 것과 반대입니다. 러시우는 두 별자리 시스템 간의 연관성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냄새나는 두부를 돈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합니다. 다음 날 외출하는 길에 그는 검술 연습을 하는 노인을 만납니다. 노인은 그에게 검사용법을 배우고 싶은지 묻지만 육수는 거절합니다. 육수는 길거리에서 냄새나는 두부를 데우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점수를 얻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냄새나는 두부를 사러 왔고 육수는 계란을 팔았을 때보다 2배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밤에 육수는 자신의 방에서 장미를 삼키고 자신의 별자리 시스템 속에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스승이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영혼은 세계에서 7개가 있으며 7영혼 중 하나는 수호자입니다. 그는 가운데 큰 별을 둘러싼 7개의 성운이 자신의 영혼이라고 의심하며 그것이 7영혼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성계에서 검을 휘둘렀고 지구에서도 같은 검을 성공적으로 휘둘렀다. 려수는 첫 번째 성운을 돌파한 후 검을 얻었다. 다음날 수업에 갔을 때 려수의 몇몇 친구들은 아주 은행의 금고를 3명이 각성자가 강탈했다는 게시판 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장수희가 그에게 영상을 보여준다. 그의 반 친구 중 한 명은 그들이 도원연맹을 결성하여 범죄자로부터 도시를 지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저녁 늦게 도원 수업에서 히페는 많은 에너지를 포함하고 수련의 근원이 되는 영석을 든다. 그는 그중 한 명에게 영석을 주고 수련하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이중기 계약이라는 기법을 가르친다. 그것은 능력을 증가시키고 사용자의 힘을 타격당 약 900kg까지 증가시키는 형이상학적 장이다. 려수는 집에서 수련을 하다가 천상도가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는 자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한다. 다음날 외출하는 길에 노인이 다시 검술 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노인이 다시 한번 수련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묻지만 려수는 대답 없이 바로 떠난다. 학교에서 그는 장수희에게 수련이 어땠는지 묻고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에게 배우고 싶다고 말한다. 장수희는 그에게 뿌리 차크라의 바다에서 기운이 흘러다니며 따뜻한 기류를 형성하여 일주일 동안 인체를 순환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고 말한다. 장수희는 려수에게 뿌리 차크라는 7차크라 중 가장 기본적인 차크라이며 인체의 모든 에너지를 생성하는 전체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근원이라고 말한다. 려수는 교실로 들어가 팔씨름을 하는 몇몇 친구들을 만난다. 류리는 그를 조롱하려고 시합을 제안하지만 그는 2번 모두 쉽게 이긴다. 학생 식당에서 장수희가 류수에게 다가가 그가 각성했다는 말을 전한다. 류수는 류리와 팔씨름을 한 후 각성했다고 대답한다. 장수희는 그에게 자발적 각성으로 더 많은 영석을 얻을 수 있도록 희비에게 보고하라고 제안한다. 류수는 장수희에게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 묻고 장수희는 지망이라고 대답하며 그 위에 천망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류수에게 그 수가 2자릿수보다 약간 적다고 말한다. 대부분 거물들이고 모두 각성자들이라고 한다. 류수는 전국에 10명도 안 된다는 그 조직의 규모에 놀란다. 밤중에 집에 있는 류수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자신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것을 알아챈다. 리씨 어른을 뵙고자 온 미팅이라고 합니다. 리씨는 천하망을 집 안으로 맞이하고 류수는 그들이 천하망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고 놀란다. 리씨는 류수가 매일 아침 등굣길에 보는 검객이다. 그는 세상이 다시 전쟁 중이니 리씨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팅은 천하망의 마지막 일원으로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리씨는 천하망의 규칙, 즉 어떤 나라의 직책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오래도록 존속하기 위한 정의의 원칙이다. 미팅은 그 이론에 감탄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세계 평화이며 힘을 합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미팅은 그들의 단체가 세계 평화를 수호하며 천하망이 곧 나라라고 말한다. 그는 리 선생님께 다시 만날 때 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니팅이 자리를 뜨면서 리 선생님께 능력만 보지 말고 지방협회장은 자신밖에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다음날 아침, 루시우는 리 선생님께 검술을 배우고 싶지만 배울 도구가 문제라고 말한다. 리 선생님은 천문과 지리를 이용하라고 말한다. 루시우는 천망이 경찰관들을 공격하는 영상을 본다. 장수희가 최소 3명의 2급 각성자가 있었다고 말한다. 루시우는 리시아니에게서 부정적인 감정 포인트 알림을 받고 수십 개의 포인트를 받은 후 루샤오이 때문인지 위하여한다. 방과 후 교천기가 도원반 최고의 학생이며 A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소문이 퍼진다. 그 속도라면 그녀가 먼저 완전한 순환을 완료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조칭치가 류수 옆을 지나갑니다. 류수가 거의 집에 다 왔을 때
리언이로부터 부정적인 감정 포인트를 받습니다. 그것은 묵소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과제를 위해 현이를 만나도록 그녀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를 화나게 할 때마다 그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것은 그에게 돌아옵니다. 그는 그들의 천상의 지도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리언이가 그에게 검의 길을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그에게 매일 착용할 30파운드 무게의 장비를 줍니다. 보통 가장 무거운 게 300파운드입니다. 육수는 도원법이 힘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말합니다. 이현이는 그에게 서수진이 도가의 3가지 가르침을 전수하려 하고 그 누구보다도 수련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육수는 이현이가 이미 수업을 위한 운동을 준비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현이는 속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어려운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육수는 흰색 중 하나를 고르며 더 무거운 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현이는 놀라며 그가 고른 것이 300파운드라고 말합니다. 육수는 자신의 힘 시스템이 각성되었다고 말하고 이현이는 다른 것을 가르치기로 합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그것으로 땅과 벽을 자릅니다. 그는 묵수에게 무엇이든 자를 수 있다고 가르쳐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묵수에게 때로는 10가지를 아는 것보다 1가지를 아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는 묵수에게 검을 건네주며 공기를 배워보라고 근육의 변화를 느껴보라고 말합니다. 리언이는 근육에는 기억이 없고 재능만 있을 뿐이며 모든 것이 본능이 되면 검술은 한 단계 더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는 검술은 항상 변화하며 진정한 대가는 상대를 잡을 단 하나의 동작만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하루 훈련이 끝난 후 리언이는 그에게 무엇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그는 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라고 대답합니다. 리언이는 그에게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시 그에게 질문하며 한 번의 움직임으로 하늘을 가를 자신감을 가지라고 강한 남자의 마음과 본능 사이에 신뢰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큰 힘을 얻게 된다면 더 큰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묻자 여수는 그저 잘 살고 소유를 돌보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장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며 행복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고 싶지 않기에 당분간 큰 꿈은 가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리시엔이는 그에게 계속 가르쳐줄 조건을 제시하며 간단한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서수진은 예고 없이 시엔이의 집에 들르고 그는 소유에게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묻습니다. 먼 곳에서 온 친구가 예고 없이 나타났을 때 소유는 그를 벌해야 한다고 대답하고 선은 수진에게 점수를 받습니다. 서수진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선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수진을 만나 자신이 외국어 학교 3학년생이라고 말합니다. 수진은 선희에게 제자로 삼아주길 청하고 선희는 F급을 가르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답한다. 수진은 검술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더 이상 선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선희에게 유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그것을 그들의 국가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기므로 개방시 재단이 방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선희는 그냥 가라고 말하고 수지는 네트워크의 마지막 장소가 열렸고 재단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한다. 서수진은 천상 네트워크의 비급 평민이다. 선희는 서에게 나트륨 칼륨 합금을 건네주며 자신의 레벨을 확인하는 시험을 보라고 말한다. 밤에 선은 시험을 치르고 결과는 처음에 A급으로 나오지만 합금이 갑자기 밝은 파란색으로 변하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유리는 그의 천상의 지도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그는 A급보다 높은 레벨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선희가 결과를 묻자 그는 아직 F급이라고 말한다. 밤에 쉬는 별 시스템에 연결하여 부상을 방지하는 성운의 2번째 층을 해제한다. 소호의 별 시스템은 쉬의 것보다 더 어두운 색을 띈다. 쉬의 것은 더 밝다. 쉬가 소호의 방에 가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하라고 깨우러 갔을 때 그는 그녀가 별 시스템과 씨름하는 것을 본다. 그녀가 돌아와서 자신이 성운의 1번째 층을 돌파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블랙홀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묻고 그녀는 집중하여 손바닥에 검은 개미를 만들어낸다. 그녀는 죽은 존재의 에너지가 자신 주위를 맴도는 것을 느꼈고 그 작은 개미는 전날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싶었지만 블랙홀이 그것을 빨아들였다고 말한다. 그녀는 블랙홀 안에서 개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며 이제 그 개미는 자신의 말을 듣는다고 말한다. 더 만들어내려 하지만 기존 것은 사라집니다.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은 시간 제한이 없고 블랙홀에 응축된 에너지일 뿐이라 체력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샤오이는 묘지에서 기술을 시험해보자고 제안하지만 쉬는 거절합니다. 샤오이는 더 강한 것에 기술을 시험해보고 싶어하자 쉬는 돼지를 사용하라고 제안합니다. 도축장에 데려간 후 그녀는 돼지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밤에 돼지를 소환한 후 쉬는 돼지를 때려 힘을 시험합니다. 칼로 돼지를 썰어 현실성을 확인해보니 검은 피가 똑똑 떨어집니다. 에너지체일 거라고 추측한 그는 머리에서 검을 소환하고
텔레파시로 돼지를 쫓아 죽입니다. 샤오이는 하루 종일 도축장에서 보냈는데 곧바로 죽는 바람에 극도로 화가 났다. 쉬는 사과하며 일주일 동안 스크램블 에그를 해주겠다고 하지만 샤오이는 2주일로 바꾼다. 저녁 식사 중 쉬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갑자기 외출하지만 샤오이는 그를 따라가 그의 등에 뛰어올라 자신도 느꼈다고 말한다. 현장에 가까워지자 쉬는 시페이와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들이 다리에서 다른 남자들과 싸우는 것을 목격한다. 시페이와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은 다리에서 D급 전투원 3명과 싸우고 있으며 쉬와 샤오이는 멀리서 지켜본다. 시페이는 자신을 향한 모든 공격을 물로 돌리고 실수로 현수교를 지탱하는 케이블 하나에 공격을 돌린다. 이를 본 그는 뒤로 달아나기 시작하고 남자들은 그를 쫓으며 공격을 가하지만 그는 다른 팀원들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시페이는 손가락을 튕기자 상대 2명이 폭발하고 우두머리만 남는다. 두목은 연막을 이용해 도망치려 하고 이 때문에 일부 흑복 남자들이 그를 쫓지만 그들이 연막 속으로 들어간 직후 더 큰 폭발이 일어난다. 시페이의 폭발로 일찍 쓰러졌던 2 남자가 일어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그 3사람은 자리를 뜬다. 쉬는 시아오이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간다. 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증원군이 도착하여 최근에 도망친 남자들을 찾아 지역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한다. 그 남자들은 현재 숨어 있으며 화력이 너무 강해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일부는 항복을 고려하지만 두목은 다리에서 흑복 2명을 죽였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 선택지를 배제한다. 그는 그들에게 청계 네트워크가 그들을 그냥 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 그는 롱하이 고가도로를 건너 멍산으로 향하는 남서쪽으로 향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산이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고 몇 발 더 맞을 수 있으니 그들을 거기서 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숨던 곳에서 나오자 그들은 경찰에게 포위되었지만 그는 그 둘을 데리고 경찰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검객이 그들을 쫓아왔고 직선길에서 그는 피를 뿌리며 쫓던 남자를 향해 검을 던졌습니다. 피 옆에 있던 검은 그의 상대를 꿰뚫었습니다. 슈는 폭발에 휘말렸고 연기가 가시자 천상망은 그를 보고 페이는 그들을 잡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슈를 쫓고 페이와 검객은 다른 남자를 쫓았습니다. 천상망의 대원들은 전멸하고 슈와 그 남자만 남았습니다. 2 사람은 서로 마주섰고 첫 주먹을 주고받자 힘의 차이로 그 남자의 뼈가 부러졌습니다. 수가 검을 소환하여 남자를 쉽게 제압한다. 수는 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다. 곧바로 집에 도착한다. 소옥이 그의 몸에 부상이 있는지 자세히 살핀다. 그는 괜찮다고 말하고 아침처럼 간식을 찾으러 소옥을 데리고 외출한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선희를 만나는데 선희는 그들에게 늦은 밤 어디를 가는지 묻는다. 소옥은 수가 청복 스트리트의 저렴한 야식집 중 한 곳에서 저녁을 먹으러 데려간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조심하고 안전하게 다녀오라고 말한다. 그들은 옥상으로 올라가고 슈는 그녀에게 작은 참새를 이용해 북쪽으로 1km 떨어진 길을 정찰하고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수상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거기서 기다리고 휴대폰을 보고 있으라고 하고 그는 확인하러 갑니다. 그는 그녀에게 오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녀가 도착하자 그곳 주변에 죽은 기운이 느껴지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키 큰 남자 하나와 키 작은 남자 2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키 큰 남자를 삼키라고 하지만 그녀가 꺼내려고 하자 별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그녀에게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은 천복 스트리트에 들러 식사를 하고 그는 이제 재정적으로 안정되었으니 자주 외식을 시켜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오늘 잡은 것을 놓아주지 말고 비밀로 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로스는 그녀를 다시 고아원으로 돌려보내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옷이 없거나 음식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울며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집을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곳의 모든 기와, 가구, 그리고 바닥이 그들의 것이고 집주인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을 그는 앞으로 그들이 가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러청의 C급 각성자가 나타났고 영상에는 D급 검사에게 부상을 입었지만 개의치 않는 파워형 각성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그가 그 당시 다른 각성자와 대결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영상에는 그가 알 수 없는 무리민에게 패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C급 무리민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의 몸에 있는 검은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조지는 그들이 향이에게 확인해보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은 그가 강하고 거의 C급 무리민에 필적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요청하며 혹시 잊고 있을지도 모르는 유산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합니다.
나라 사람들은 항상 용과 호랑이를 숨기고 있으므로 더 강한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C급 이상에는 천지망에 단 7명만 있었고 민간인 중에 알 수 없는 수련자가 나타나면서 문제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서서 다음 유적이 곧 열릴 것이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로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수의 여지가 없으므로 자신이 가겠다고 제안하며 유적 개방에 지체 없을 것을 약속합니다. 니팅은 그에게 거기에 있고 싶지 않으면 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에게 도시 밖에서는 어떤 일도 벗어날 수 없으니 스스로를 잘 감추고 행동해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니팅이 떠나고 다른 남자가 조진에게 향이가 얼마나 강한지 묻습니다. 조진은 자신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C레벨을 조심하라고 말하며 말투, 단어 선택, 음력으로 보아 아직 10대이고 그 나이에 C레벨을 달성한 것은 유망하다고 말합니다. C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악취나는 두부를 계속 팔고 있지만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악취나는 두부를 파는 것이 복권 점수를 깎아먹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 사업으로 집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천상 네트워크의 남자는 밤에 일어나 집 곳곳에서 현금을 모아 집을 나섭니다. 샤오이는 갑자기 기쁜 표정으로 일어나 류시의 방문으로 달려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녀는 앞서 나온 남자의 말을 인용하고 C는 놀랍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지 묻고 그녀는 자신의 몸을 조절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정말 강하다고 말하고 그를 때리도록 조종할까 묻지만 그는 그 남자가 D급 능력자이고 한 방에 바닥이 무너질 수 있다며 하지 말라고 한다. 그는 그녀에게 절대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당부하고 그녀는 알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남자의 기억 조각에서 돈이 숨겨진 곳을 알아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그의 기억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그녀는 조금 흐릿하지만 가장 선명한 것은 그의 죽기 직전 기억이라고 말한다. 그가 그녀를 침실로 보내려 하자 그녀는 돈이 남부교회의 산꼭대기에 있고 수만 달러가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돈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말하고 그는 그 돈이 훔친 것이므로 찾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그녀의 능력을 드러낼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경찰에 넘겨야 하느냐고 묻고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런 식으로 집을 살 필요는 없다며 그녀에게 자러 가라고 한다. 손가락을 튕겨 다리를 통째로 불태운 도망자에 대한 소식이 학교 전체에 퍼졌습니다. 도원반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말이 있고 깨어나지 않기를 그래서 그 반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C는 반에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도원반에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냐고 묻습니다. 아이들 옆을 지나가면서 그는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들로부터 점수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자리에 앉아 장수희가 그에게 다른 학생들과 거리를 두는 이유를 묻자 서로 방해하지 않아서 좋다고 특히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좋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장수희에게 전날 밤 사건을 일으킨 도망자가 다르다고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장수희는 과학자 몇 명이 깨어난 사람들이 죽은 곳에서 반입자의 수와 관련된 큰 전력 서지 현상을 발견했다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C는 반입자가 무엇인지 묻자 장수희는 세상에서 일어난 변화, 대규모 각성을 정신의 부활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는 반물질 형태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깨어난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힘은 남아서 식물이나 동물 등 여러 곳에 존재합니다. C가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보여주자 장수희가 그런 곳을 기운이 깃든 땅, 힘의 근원이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곳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 에너지를 기운이라고 하고 기운이 풍부한 곳을 기운이 깃든 곳이라고 말한다. 그는 대부분의 기운이 깃든 땅은 부자들이 사들였고 나머지는 그냥 문제라고 말한다. 장수희는 도원급 영석이 도착했고 1000개의 지도자가 직접 배포하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한다. 새로운 감독 취임식에서 학생들은 교정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고 1000개망의 이이오가 안으로 들어가는 노인에게 인사한다. 그는 훔친 돈이 숨겨진 곳을 알았다는 소식을 받고 팔러 갔지만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갑자기 왔다고 말한다. 이이오가 들어가자 C는 그가 1000개망 비급임을 감지하고 이이오도 이상한 것을 감지한다. 그는 왜 학생들이 수업에 없냐고 묻고 학생들은 취임식을 치러야 하고 그의 취임연설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리 감독이 연단에 올라 학생들에게 이상한 말을 한다. 도원반 학생들에게 D급 하나와 2급 둘, 사망한 3명이 도망자 영상이 보여진다. 감독은 그들을 상대로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 페이의 토닥임 후 다시 시작하며 자신을 리이샤오라고 재소개한다. 학생들에게 앞으로 모두 천망의 일원이 되어 임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천막 내부 코드네임 B급으로 직속 상관이라고 밝힌다. 천막에서 제공하는 수련과 정명석을 낭비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작전 당일 발견된 수상한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D급 도망자는 그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기에 C급으로 추정된다고 말한다. 그 남자는 에너지 보호막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검을 휘두를 수 있다고 말하고 그들 중 한 명을 보자마자 자신이나 시페이에게 즉시 알리라고 합니다. 그는 매달 필요한 수련 자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페이에게 그들에게 알리라고 하고 페이는 자격에 따라 돌을 나눠줄 것이라고 C급은 1개, B급은 2개, A급은 10개, 각성자는 2개를 더 받는다고 말합니다. 수업 후 슈는 장슈이에게 암시장에서 돌을 파는 사람을 알고 있냐고 얼마에 팔리는지 묻습니다. 장슈이는 그에게 왜 파는 거냐고 묻고 그것은 그의 수련자로서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슈는 단지 가격을 묻는 것이며 수련에는 집중이 필요하지만 생계 걱정 때문에 수련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장슈이는 그 돌은 네트워크에 의해 통제되고 거래가 금지되어 있지만 암시장 가격은 가격표 없이 개당 10만 위안이라고 말합니다. 슈는 12만 위안에 장슈이에게 팔겠다고 제안하고 장슈이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그 사람은 즉시 계좌번호를 묻습니다. 슈는 샤오이가 자신이 20만 위안 이상 벌었다는 사실을 알면 기뻐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 산이가 샤오이에게 과제를 가르치는 동안 리이샤오는 숨으려 하지만 들킨다. 이샤오는 그의 허물어진 초가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에게 묻는다. 그는 샤오이에게 먼 곳에서 온 친구들 다음 문장의 뒷부분이 무엇인지 묻고 샤오이는 그들은 고통받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슈가 가게에서 나오자 이샤오는 그에게 점수를 주기 시작한다. 이샤오는 그에게 전날 밤 네트워크가 산으로 가서 2급 각성자에 해당하는 달리고 뛸 수 있는 해골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그는 산이에게 단서가 있는지 묻고 산이는 재단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그는 갑자기 나타난 검의 길을 아는 C급 각성자에 대해 그에게 말한다. 산이는 충격을 받고 위요에게 그들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위요는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고 곧장 자리를 뜨며 그에게 그 문제를 조사해보라고 말한다. 수가 집에 돌아오자 소호가 그에게 천망에 대해 묻는다. 그는 방금 번 돈과 그녀를 위해 산 휴대폰 등 다른 물건들을 보여주며 다음날 집주인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을 하기로 연락했고 그 집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수가 악취나는 두부를 팔고 있을 때 이 과장이 단골이 되어 그의 얼굴이 나딕다고 말한다. 수는 자신이 도원반 학생 중 한 명이라고 말한다. 수의 노점 옆에 있던 노인이 이 과장에게 수의 사정을 이야기한 후 과장은 그에게 100엔을 주며 학교에서 잘 챙겨주겠다고 말한다. 슈는 그에게 냄새나는 두부가 5엔이고 기부는 필요 없다고 말한다. 슈는 19타워 학교에서 차가 출발하니 서둘러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결석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학교 버스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한다. 장수에는 곧 유적이 열릴 것이고 그들이 그 영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슈에게 자신이 방금 2급이 되었고 상급자들은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해서 유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유적은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나타난 외계 문명, 마치 우주 공간처럼 지구에 남겨진 곳이라고 한다. 유적이 세상에 나타나면 많은 주인들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싸운다. 진법의 눈, 포메이션 아이, 이 가장 중요한데 누군가 진법의 눈을 얻으면 유적 전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굴된 유적은 단 한 곳뿐이며 초원지대였기에 별다른 소동은 없었습니다. 외국 출신 B급 학생들은 국경 밖에 머물렀고 C급과 D급 학생들 몇 명만 잠입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그들의 나라가 포메이션 아이를 획득했습니다. 장수인은 그에게 천망에서 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슈는 그에게 B급 무림 고수들이 강하기 때문에 천망은 그들에게 집중하고 D급과 C급 수련자들이 침입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북명산 캠프에서 그들은 작전 전체가 기밀이며 접근 금지 대신 소규모 체험 훈련에 참여하게 되고 계획을 누설하는 자는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녁 식사를 먼저 한 후 텐트에서 휴식을 취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뚱뚱한 학생 한 명이 벤치도 없이 모두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위하여합니다. 식사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받습니다. 슈가 그에게 다가가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는 그를 자리에서 밀쳐내고 떠납니다. 장수이가 좋은 주먹이었다고 말하자 슈는 자기가 참을성이 없고 누가 자기를 짜증나게 하면 때린다고 대답합니다. 장수이는 유적지에서는 영적 기운이 더 강해서 수련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안쪽이 영적 기운이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에서 수련하는 동안
그는 밖으로 나가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대로 반짝반짝 작은 별을 부르면서 어떻게 수련할지 고민합니다. 북명산에서 그는 하늘을 향해 손을 가리키며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수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슈가 텐트 안으로 다시 들어가 연습 중인 유리를 방해하기 시작한다. 슈는 유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고 유리는 연습하고 싶다고 말한다. 슈는 계속해서 유리를 방해하고 유리는 슈의 말을 무시하려 하지만 결국 슈가 이긴다. 다음날 산 정상에서 슈는 전날 밤 잃은 것을 반추하며 하룻밤에 9조각을 얻은 것을 좋은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샤오이가 이미 일어났는지 궁금해하지만 전화를 걸려고 휴대전화를 들자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샤오이는 슈가 아침을 준비했을 거라고 기대하며 일어나지만 놀랍게도 집에는 자신밖에 없다. 슈는 아침을 먹으러 가고 많은 양의 음식이 제공된다. 한 남자가 그에게 의자를 가져다주며 부서장이 회의 중이라고 말한다. 그는 강수희에게 함께 앉자고 하지만 강수희는 자리가 없다고 혼자 앉으라고 한다. 수는 의자를 거절하고 강수의 옆에 바닥에 앉겠다고 한다. 강수희는 그에게 항상 유리를 괴롭히려고 하냐고 묻고 수는 여전히 그를 짜증나게 한다. 나중에 유리가 연습하려고 할 때 수는 다시 그를 방해하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의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유리는 밤에 산꼭대기로 달려가 조용히 연습하려 하지만 다시 시작하기 전에 수가 나타나 계속 방해한다. 다음 날 수는 연습하기 위해 컨테이너 뒤에 숨어 새로운 기술을 익힌다. 수가 식당줄에 나타나자 다른 학생들은 그를 뒤에서 앞으로 이동시키고 그는 강수희를 함께 데려간다. 유리는 웃으며 와서 수를 찾는다. 그는 슈에게 마침내 해냈다고 말한다. 그는 슈에게 자기가 F급이라고 말하고 슈가 놀리려 해도 소용없다고 말하지만 슈는 그에게 팔씨름을 신청한다. 그는 거절하고 대신 싸우자고 제안한다. 학생들이 모여들고 관계자 중 한 명이 나서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팔씨름으로 해결하자고 말하고 끝나면 악수하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팔씨름을 시작하고 슈가 다시 이기자 학생들은 충격을 받는다. 슈는 다시 각성했다고 말하고 학생들은 류에게 왜 슈를 다시 각성하게 뒀냐고 묻는다. 그는 관계자와 팔씨름을 하고 다시 이긴다. 강수희는 술에게 유의 손목이 각성의 이유인지 묻고 술은 힘의 한계에 부딪혀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 각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산꼭대기에 자욱한 안개를 발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수희는 그것이 차원의 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누군가가 눈을 얻으면 폐허가 사라지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갇힐 것이라고 말한다. 캠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시 산에서 내려오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빠르게 다가온다고 알린다. 수희와 술은 안개에 휩싸여 차원의 문을 통과한다. 술은 자신이 현재 있는 곳을 알아보고 그가 서 있는 순간 좀비가 도끼를 던지고 또 다른 도끼로 공격을 시작한다. 술은 공격을 피하고 좀비의 손에서 도끼를 빼앗아 좀비를 쓰러뜨리고 그 과정에서 도끼를 부러뜨린다. 좀비가 상체만으로 움직이려 하지만 슈가 목을 베어버린다. 그는 산 정상까지 올라가 그 폐허의 크기에 놀란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이유를 궁금해하던 중 땅속에서 좀비들이 쏟아져 나오자 슈는 도망친다. 그는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도망치는 학생들을 보고 함께 도망치라고 재촉한다. 그는 좀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전부 제압한다. 그는 4명에게 계획을 묻고 그들은 그곳이 안전하니 그곳에 머물면서 폐허가 사라지기를 기다리자고 제안한다. 슈는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이 떠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는다. 그중 한 명이 그에게 남아서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땅에서 좀비가 나올 때 걸을 때 움직임을 조심하고 좀비를 발견하면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만 지나면 좀비들이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도끼를 건네주며 작별 인사와 함께 행운을 빌어줍니다. 칼을 든 좀비들이 나타나 슈를 공격하지만 그는 모두 제압합니다. 밤이 다가오면서 위험이 커지므로 슈는 시야가 넓은 높은 곳을 찾아갑니다. 싸우고 도망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이전에 의자를 건네준 남자를 만나는데 이미 죽어서 독수리가 시체를 먹고 있었습니다. 슈는 오랫동안 달리다가 자신의 방향으로 하늘로 쏘아 올린 밝은 붉은 조명탄을 발견하고 어떤 마법 무기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조명탄을 공격하여 큰 구멍으로 쳐내버립니다. 그는 그곳으로 가서 하늘을 나는 로켓을 가진 또 다른 도원반 학생을 만난다. 그는 평범한 학생이 어떻게 하늘을 나는 로켓을 갖게 되었는지 위하여하지만 이 로켓의 디자인과 재료는 다르다. 시스템은 그 학생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얻은 점수를 알려주지만 이름 대신 숫자가 표시된다. 슈는 그에게 다가가고 그는 로켓을 등 뒤에 숨긴다. 슈는 그 또한 장수희처럼 외국인일지 궁금해한다. 어떤 남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조직에 의해 훈련을 받아 다른 나라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
그들은 체력과 지구력 면에서 동료들을 훨씬 능가한다. 그들은 보안 검색망을 통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30발들 이 일회용 로켓 발사기를 받고 폐허 속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 로켓을 발사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슈는 학교 학생들을 알지만 이 학생은 알아보지 못한다. 둘은 서로 계속 쳐다보고 슈는 저녁까지 그렇게 있으면 1만 점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침내 그 학생이 침묵을 깨고 자신을 도원 학생인 천안월이라고 소개한다. 천은 슈에게 어디 출신인지 묻고 슈는 자신을 남양시 도원 반유리가라고 소개한다. 천은 자신도 남양시 출신이라고 말하고 슈는 웃으며 자신이 출신 도시를 주마성으로 바꾼다. 슈는 천에게 학교에서 폭죽을 받았는지 묻고 천은 학교에서 받았다고 말한다. 천은 슈에게 반갑다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며 그것이 반장으로서의 자신의 임무라고 말한다. 슈는 자신도 반장이라며 함께 가겠다고 말한다. 가는 도중 지하에서 좀비들이 몰려들지만 청은 술을 두고 도망친다. 술은 그를 쫓아가 계속해서 칼을 건네주며 그를 짜증나게 한다. 청이 칼을 받으려 하자마자 술은 칼을 다시 빼앗는다. 술은 무서운 척하며 그 자리를 떠나고 청은 남은 3마리의 좀비와 싸우게 된다. 청은 술을 보고 화를 내지만 술이 청을 알아채자 술은 헐떡이는 척 연기한다. 청은 칼을 등 뒤에 숨기고 술에게 다가가 그의 빠른 발걸음에 놀랐다고 말한다. 술은 위급한 상황에 이렇게 빨리 뛸 줄 몰랐다며 함께 잘 곳을 찾자고 제안하고 청은 칼을 돌려받은 후 그 제안에 동의한다. 술은 전에 청을 만난 적이 없어 도원반에 척자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청은 자지 않겠다고 하자 술은 청이 경계하는 동안 자신은 조금 연습하겠다고 말하지만 결국 잠이 든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청은 도망치려 하지만 한 발짝도 떼기 전에 슈가 끝났다는 신호를 보낸다. 다음 날 아침, 청은 잠을 못 잔 듯 보이고 슈는 배가 고프다. 슈는 청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는 가게에서 악취나는 두부를 사 먹고 하나를 청에게 가져온다. 청은 악취나는 두부를 보고 충격을 받고 슈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청을 짜증나게 한다. 청은 슈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둘은 서로 싸운다. 청은 슈의 칼솜씨에 놀라고 슈는 계속 싸움을 지배한다. 청은 슈의 손에서 칼을 빼앗고 슈는 자신의 칼을 소환하여 청의 등을 찌른다. 청의 마지막 말은 해수면이다. 독수리가 청에게 달려들자 술은 인생을 생각하며 죽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살인은 그가 원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계속 나아가야만 했다. 그는 소우가 함께 있기를 바랐다. 계속 걷던 술은 바닥에 반쯤 먹다 남은 사과를 본다. 이틀 동안 냄새나는 두부만 먹다가 먹을 것을 얻게 되어 기뻤다. 그는 그 나무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사과 하나를 따는데 그 순간 다람쥐들이 비명을 지르며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그에게 점수를 안겨준다. 그는 더 많은 사과를 따서 던져버리고 다람쥐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한다. 그는 나무에서 뛰어내려 셔츠에 사과를 담고 도망친다. 슈는 폐허를 거의 한 바퀴 돌았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그는 눈이 폐허 중앙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현재 위치에서 그는 거대한 늑대 무리를 만나게 되고 늑대들은 그를 쫓기 시작하며 그는 점수를 얻는다. 그는 다람쥐들을 지나치는데 다람쥐들은 그에게 돌을 던진다. 늑대 한 마리가 그를 공격하고 그는 치료를 위해 상점에서 천상의 과일을 꺼내지만 효과가 없다. 소유에게 무사히 돌아가겠다는 결심으로 계속 달리던 그는 갑자기 달리는 것이 더 쉬워졌음을 마치 검술 연습을 할 때처럼 자신도 모르게 강해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늑대들과의 거리를 크게 벌리고 다른 학생들을 만나게 된다. 그는 전에 도끼를 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은 그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혹시 천상의 네트워크를 만났는지 묻는다. 혼자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몇 명이나 남았는지 묻고 여자는 그가 떠난 후 4명이 도끼를 두고 싸우다 흩어졌고 다른 무리에게 쫓겨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여자는 그에게 함께 있어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하룻밤만 머물고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 앞에 있는 사과를 먹기 시작하고 사과를 얻은 곳을 가리킨다. 그들의 얼굴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나지만 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중 한 명이 서에게 다가와 도끼로 위협하며 음식을 나누라고 하지만 서는 창에게 했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 남자는 좌절하여 기절한다. 서는 그들에게서 도끼를 빼앗고 자신의 검을 들고 곧장 떠난다. 새벽이 밝았지만 그는 8명을 위해 사과 2개를 남긴다. 속으로 자장가를 읊조리며 쉬는 슈는 계속 맨발로 돌아다닙니다. 그는 자오가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갑자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말을 감지합니다. 그 말에는 긴 창으로 그를 찌르려는 좀비 기사가 타고 있습니다. 슈는 긴 창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좀비 기사들이 증원군으로 도착하자 슈는 힘껏 창을 잡고 바위를 타고 도망칩니다. 기사들의 지휘관은 그가 바위를 타고 오르는 동안 화살로 그를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는 모든 화살을 피하고 숨어서 그들을 물러나게 만듭니다. 슈는 다시 내려가서 자신의 검과 도끼를 줍니다. 좀비 기사들이 돌아오는 동안 천상 네트워크 대원들이 산꼭대기에서 그들을 지켜봅니다. 아래에 있는 9명의 기병 좀비를 발견하고 총알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른 좀비들을 무력화시킬 기회를 만들기 위해 우두머리를 제거할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정찰병이 그들 중 창을 들고 있지 않은 유일한 좀비를 발견합니다. 저격수에게 사격 준비를 하고 그 좀비를 조준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지상 네트워크 대원 2명이 그를 추격합니다. 대원 중 1명이 왜 그들의 우두머리는 항상 창을 들고 있지 않는 등 눈에 띄는지 위하여합니다. 그는 좀비들이 무기를 잃을 수 있으므로 아마 무기를 잃어버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원이 그들의 지휘관에게 천상 네트워크가 있다면 자신이 좀비들과 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휘관은 그에게 시급 스파이들이 폐허에 섞여 있었고 천상 네트워크가 그들을 조사하러 갔다고 말합니다. 저격수가 창 없이 기사를 쓰러뜨리고 다른 대원들은 좀비의 우두머리를 제거했다고 기뻐합니다. 기사들의 현재 진영을 보고 나서야 그들이 제거한 자가 우두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사들에게 화살 공격 명령이 떨어지고 인간들은 도망칩니다. 도망치던 중 그들은 산 언덕 옆에서 좀비들로부터 숨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우두머리는 그 사람이 특별반 학생 중 하나임을 알아보고 저격수들에게 위치를 잡으라고 지시하는 한편 직접 학생을 구하러 갑니다. 슈는 산에서 뛰어내려 좀비 중 1명이 창을 집어듭니다. 좀비 우두머리는 다른 좀비들에게 화살 공격을 명령합니다. 산을 오르면서 그는 모든 공격을 피하고 좀비들이 볼 수 없는 산 정상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천상계 네트워크와 함께 있던 학생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보고 놀랐고 이제 좀비가 창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주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고 리더는 그것이 지원반 학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배제했습니다. 기사들의 창을 가져오려면 최소한 뒤반 실력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주 출신 제자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 중 1명이 기억을 더듬으며 자신이 유리와 팔씨름을 하면서 능력 속성을 각성시켰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좀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슈는 나무가지 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시스템으로부터 추가된 점수 알림을 받고 소우가 자신이 숨겨둔 감자칩을 발견했음을 알아챕니다. 류슈는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숨는 데 능숙했지만 소우는 항상 그를 찾아냈습니다. 슈는 유적지를 나온 후 창이 압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영석으로 교환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적지에 있는 사람에게 돈과 교환하여 팔아볼까 생각하지만 현금 자동 입출금기가 없어서 아무도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책을 계속하던 그는 기사들에게 포위되지만 하나씩 모두 제압한다. 샤오이는 집에서 슈의 서랍을 열어보고 상자를 발견한다. 상자를 열어 안에 또 다른 상자가 있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한 끝에 쪽지가 적힌 감자칩 봉지를 찾는다. 쪽지에는 감자칩을 먹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내용과 함께 뒷면에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적혀 있다. 그녀는 상자를 다시 덮고 슈에게 문자를 계속 보낸다. 천상막 멤버들은 흔적 없이 사라진 류슈를 계속 찾는다. 그중 1명은 슈가 유적의 중심부에 도착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리더는 슈가 그렇게 빠를 리 없다며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앞쪽 정찰대가 돌아왔는지 묻고 정찰대는 아직 생존자를 확인 중이며 류슈를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겠다는 답을 듣는다. 그는 그들에게 포위망을 돌파할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들 중 1명은 슈를 팀에 초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들의 힘과 속도가 좀비보다 낮고 폭발 부적도 좀비에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력이 승산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은 슈가 나머지 좀비 기사들을 쓰러뜨린 곳에 도착하지만 피해 흔적은 없고 좀비와 갑옷의 먼지만 발견합니다. 1명이 정찰병이 돌아와 중앙지역으로 진입하려는 자들을 감시하는 기마 좀비 9마리가 있고 그들이 누군가를 쫓아갔다고 보고합니다. 대장은 아번덕에서 기회를 노릴 3명의 지구 네트워크 대원을 배치하고 다른 제자들은 관찰하는 계획을 제안합니다. 좀비 기마병이 지나가면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이며 신호 후 모두 절벽 아래로 재빨리 내려가 양쪽으로 나뉘어 은밀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이를 성공하면 유적지 중앙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슈는 모든 창을 모아 산을 오릅니다. 그는 산의 한 지점에 머물며 자신의 별의 힘을 확인합니다. 그는 또 다른 천체 과일을 먹고 또 다른 성운성을 돌파합니다. 특수반 학생들은 매우 쉽게 당황했고 전혀 반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약합니다. 천상의 기사들은 기병 좀비의 지도자를 제압하려 하지만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슈는 이미 원거리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자신의 창으로 기병 기사들을 하나씩 처치합니다. 그들은 려슈를 보자마자 그를 돕기 위해 뛰어내립니다. 하지만 려슈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혼자서 그들을 모두 제압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려슈는 지도자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에 놀라서 어떻게 아는지 묻습니다. 지도자는 낙성 특수반의 두 제자가 그를 알아봤다고 말합니다. 그는 술에게 진정하라고 말하고 그들이 천상의 네트워크 전사임을 알려준다. 그들은 그에게 혼자 행동하는지 묻고 술은 혼자 행동한다고 말한다. 술은 그들에게 기병 좀비들을 없앨 수 없는 이유를 묻는다. 리더는 술에게 그 모든 무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고 혼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술은 그들에게 창, 칼, 갑옷을 싸고 싸게 판매한다고 알리기 시작한다. 먼저 줄을 서라고 말하고 칼과 갑옷 한 세트의 가격을 9.99위안으로 책정하고 선착순으로 판매한다고 말한다. 그는 아무도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팔지 고민한다. 그는 첫 번째 손님에게 목에 건 옥 펜던트를 얼마에 샀는지 묻는다. 손님은 약 13,000원에 샀다고 말하고 술은 펜던트와 무기를 교환할 것을 제안하지만 그 남자는 포기한다. 다른 사람이 슈에게 다가와 무기 대신 자신의 기계식 시계를 내민다. 시계의 원래 가격은 8,600이지만 현재 시장 가격은 12,000이다. 슈는 이 제안에 동의하고 시계와 자신의 검을 교환한다. 또 다른 사람이 27캐럿짜리 금 목걸이를, 또 다른 사람은 시계를 내밀며 무기를 받는다. 다른 사람들도 와서 자신의 귀중품을 무기와 바꾼다. 제자 중 한 명이 가지고 있던 1,400의 돈을 더 보태고 슈는 그에게 이전에 있던 도끼를 준다. 그는 거절하려 하지만 슈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며 모두가 열심히 싸웠다고 말한다. 슈는 그에게 뒤쪽은 안전하니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2,100위안으로는 도끼밖에 살 수 없다고 말한다. 슈는 도끼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여주고 그는 기꺼이 받아들인다. 핵심으로 가는 길에 슈가 앞장서고 천상 네트워크 전사들의 리더는 무기를 함께 나르겠다고 제안하지만 슈는 거절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며 이곳이 수작업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의아해한다. 곳곳이 차갑고 슈는 계속 앞으로 걸어가며 그들을 이끈다. 그들은 10km를 걸어왔고 앞으로 위험이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들이 유적의 중심부에 가까워지자 리더는 대부분의 희생자가 천상 네트워크 동료들이라고 말한다. 슈는 그에게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리더는 그 가치를 따져보는 순간 이미 진 것이라고 답합니다. 슈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유적의 핵심 지역이 정확히 어디냐고 묻습니다. 밤이 되자 모두 작은 원을 만들어 캠프를 치고 슈는 리더가 배가 고픈 것을 알아채고 사과 5개를 건네주며 8명이 나눠 먹으면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사과 한 조각씩 먹고 나자 기운을 차린 듯합니다. 그 과일은 천상 네트워크 전사들만 나눠 먹기에 충분했고 학생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슈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들은 왜 몫이 없냐고 묻고 슈는 그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2급과 F급일 뿐이며 다른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먹고 싶어 하는지 묻습니다. 누군가 슈에게 다가와 3만위안짜리 시계를 사과 3개와 바꾸겠다고 제안합니다. 슈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최근에 사과를 산 남자가 그것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주변 학생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들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유령들이 그들 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슈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것은 소유의 몸에서 나오는 기운과 비슷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의 검이 튀어나오려 하지만 그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며 검을 멈춥니다. 유령들이 그들을 공격하려 하고 그중 한 명이 슈가 검을 간신히 억누르는 것을 보자 두려워 도망치고 다른 유령들도 따라갑니다. 무사들은 방금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가 특별한 넓은 공간에 도착하는데 가운데에 큰 구멍이 있고 슈는 이곳이 폐허의 중심부인지 궁금해합니다. 그곳에서 다른 팀들을 만났는데 기병에게 고전하는 팀들도 있었지만 조경기가 그들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로성에서 A급 자격증을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조경기는 자신이 구한 사람들에게 무기를 남겨주며 검과 창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조는 구멍 끝에 서 있고 슈는 그곳으로 걸어가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슈는 다른 모퉁이의 가게를 차리고 무기 판매 사업을 광고합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기병대장과 1대1로 싸운 장인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기병 좀비에게서 얻은 특별한 무기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훈련이 기본 단계에 머물러 있고 무기를 넘기는 대가가 적지 않다며 훈련 방법과 교환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모두들 무기를 얻으려고 그의 주위를 몰려들며 여러 가지 물건과 교환하려 하고 한 학생이 사람들 틈을 헤치고 들어와 유수에게 천망의 주인이 그를 만나자고 한다는 말을 전한다. 유수는 천망의 주인을 만나 조천기 옆에 선다. 시비는 유수를 우두머리에게 소개하고 우두머리는 자신을 중유탕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이 시급이라고 말한다. 유탕은 자신이 천망을 대신하여 임시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둘 다 폐허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말을 듣고 그의 지시에 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는 유수에게 창 던지기를 잘하니 나머지 창은 팔지 말라고 한다. 유탕은 자신이 텔레파시로 조종하는 혈심검을 꺼내 구멍 속으로 내려보낸다. 시비는 유수에게 그것은 시급 무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비행 무기라고 말한다. 유탕은 검을 다시 흡수하고 그들에게 구멍 밑바닥은 깊이 100m밖에 되지 않지만 동굴이 있다고 말한다. 거기에 있는 유적이 특이하며 그 유적의 힘이 다른 어떤 곳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까 봐 걱정된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그냥 기다리라고 말한다. 수는 휴식을 취하며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는 동안 스파이가 9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그는 장수희와 유리의 소식이 없어 그들의 안부를 궁금해한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지만 확인해보니 나무를 들고 나타난 이 감독이다. 이 장로는 전사들에게 서가를 나눠주라고 하고 유탕은 그에게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2명의 시급 동료의 위치를 묻는다. 이 장로는 그들이 모두 희생되었고 상대가 이번에 거의 모든 시급 장인들을 제거할 뻔했지만 이미 적들을 죽였다고 말한다. 장수희가 슈 쪽으로 달려와 혼자서 좀비 4마리를 죽였다고 말하고 슈는 그에게 창을 건넨다. 슈는 창과 칼을 팔아 많은 돈을 벌었다고 말한다. 누군가 슈에게 창을 달라고 하면서 나가면 5만 위안을 주겠다고 속이려 하지만 슈는 속지 않는다. 포인트가 나타날 때 이름 대신 숫자가 보이자 슈는 그가 스파이라는 것을 알아챈다. 리 사부는 모두에게 가서 쉬라고 하고 다음날 아침에 구멍을 확인하자고 말한다. 모두가 자는 동안 스파이들은 일어나 구멍으로 뛰어들지만 슈는 앞서 발견한 스파이가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스파이들이 진법의 눈을 얻으려고 구멍으로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슈는 그들과 거래를 제안한다. 진법의 눈을 얻으면 30대 70으로 나누되 슈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스파이가 슈를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슈는 모든 공격을 피한다. 슈가 소리를 내며 모두를 깨운다. 첩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슈는 그에게 구멍 안으로 몰래 들어가 형성의 눈을 가져가려는 것이냐고 묻고 이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깬다. 리 사부는 장결에 그것을 듣고 단 한 방에 첩자를 제압한다. 그는 그들에게 하룻밤 쉬고 아침에 유적에서 행동하라고 한 이유는 첩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그는 유통에게 모두를 모아 특별반 중에서 첫 전투에 적합한 사람들을 선발하라고 지시한다. 그는 천망의 무기가 모두에게 충분하지 않고 무기 없이는 귀신들과 싸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에게 그 자리에 남아 나머지 특별반 제자들을 보호하고 천막 내에 다른 첩자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라고 말한다. 슈는 그가 너무 인색하다며 그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보통 관대하다고 말합니다. 슈는 5대5로 하자고 제안하고 처음에는 이리 선생이 동의하지 않지만 슈가 그를 설득하여 동의하게 만듭니다. 이동 준비가 다 되자 이리 선생은 그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을 훈련 자원을 상금으로 제공한다고 발표합니다. 위탕은 한 여성에게 허락을 하고 그녀는 구멍으로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계단과 빛을 만들어내는 마법진을 만듭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큰 소리와 함께 그의 가슴에 보라색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아래로 내려가자 그들은 스파이 1명이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머지 7명은 이미 원형으로 앉아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걸어가다가 터널의 한 지점에서 눈부신 빛이 눈에 비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많은 수정들이 있었고 그들의 뒤편 입구는 닫힙니다. 수정들이 녹기 시작하자 수많은 유령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리 사부는 자신의 불을 이용해 그들을 공격합니다. 유탕은 그들에게 유령들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으니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유령도 슈를 공격하지 않았고 유령들은 슈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모두 도망쳤습니다. 슈는 자신에게 너무 가까이 온 귀신들을 흡수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자 갑자기 이전에 죽은 것처럼 보였던 스파이 중 1명과 똑같이 생긴 귀신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한다. 슈는 이전 스파이들의 배치가 악의 의식과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다른 에너지를 쉽게 흡수하여 자신의 몸과 융합시킨다. 이를 본 리 사부는 분노하며 천망의 비급 무사의 진정한 힘을 보여준다. 자신의 필살기를 사용하여 모든 귀신들을 한 번에 소멸시킨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원래 D급이었던 조회평이라는 스파이가 온몸이 귀기로 뒤덮인 상태라는 말을 듣는다. C급 최고 실력자인 그는 누군가의 죽음 이후 신지그룹을 조사하던 중 다른 사람의 사기,
사기를 끌어들여 힘을 키우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반입자 에너지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리 사부가 스파이들을 유인할 방법이 있는지 묻자 아무런 방법도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슈의 마음이 갑자기 왼쪽을 치라고 말했고 그는 그대로 왼쪽을 쳐서 귀신을 날려버렸다. 리 사부가 어떻게 찾았냐고 묻자 슈는 모르겠고 그냥 창을 휘둘렀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들 앞에 문이 열리고 좀비 군단이 쏟아져 들어왔다. 우두머리가 감히 자기 거처에 들어왔다며 그 자리에 영원히 남으라고 말했다. 리 사부는 좀비 우두머리의 능력에 따라 자기가 남을지 안 남을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맞서 싸우지 말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하며 그의 눈에 박힌 창이 진법의 눈이라고 추측하고 그 창을 빼앗으면 유적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다. 리 사부는 놀라운 속도와 위력으로 그를 공격했다. 슈는 천상의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궁금해한다. 맹렬한 화력이 좀비 우두머리의 말을 쓰러뜨린다. 다른 이들은 검을 뽑아들고 서로에게 돌격한다. 슈는 창을 던져 원거리에서 적들을 쓰러뜨리고 그 순간 그의 뒤에서 누군가가 화살을 쏘지만 조경치가 그를 구해주고 다른 적들을 계속 공격한다. 슈는 자신에게 주저하지 말고 자유롭게 움직이라고 말하지만 좀비들은 그를 공격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밖에서 싸우는 동안 슈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귀중품을 찾기로 한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자 가슴에 보라색 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하고 그는 아무것도 없는 이유와 시체계가 그렇게 흥분했던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는 조혜평이 원한을 품고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것은 아닌지 위아해하지만 계속해서 주변을 살핀다. 시스템을 통해 샤오위로부터 음성 메시지가 옵니다.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묻는 내용입니다. 그는 받은 음성 메시지에 집중하는 동안 하이핑이 위에서 공격해 오지만 그는 피하고 근거리에서 번개를 쏘아 되받아칩니다. 리 감독과 좀비 우두머리는 밖에서 계속 싸웁니다. 슈는 안쪽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엽니다. 슈는 시내 중심가로 통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 돌아다니자 동상이 그를 공격하려고 걸어오지만 그의 시체계가 나타나자 모두 물러섭니다. 슈는 시체계가 이럴 때 좋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더 일찍 사용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사들을 위협하고 그들의 무기를 모두 징수합니다. 밖에서 싸우는 전사들은 철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은 2급입니다. 리 사부는 먼저 진영의 눈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을 도와주러 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조경지가 나타나 순식간에 적들을 모두 제압합니다. 좀비들의 우두머리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리 사부를 공격하여 꼼짝 못하게 가둡니다. 리 사부는 그것을 불태워 없애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는 좀비 우두머리에게 관대하지 않다고 말하고 조경지는 길을 막는 좀비들을 쉽게 제압합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지만 어디에도 유수를 찾지 못합니다. 유수는 방에 들어가 테이블 위에 쪽지를 보고 탈출구인지 수수께끼인지 궁금해합니다. 좀비 우두머리는 그를 감지하고 리 사부에게 검을 남긴 채 수 쪽으로 달려갑니다. 리 사부는 형세의 눈이라고 여겼던 것이 효과가 없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좀비의 우두머리를 쫓습니다. 좀비의 우두머리가 안으로 들어가자 모든 경비병들이 무기를 놓고 있었습니다. 리 사부가 들어서자마자 좀비의 우두머리는 기사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밖에 모든 사람들이 지쳐있는 가운데 수리상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자 우두머리는 그에게 달려들며 감히 사나인을 빼앗으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니 술의 왼손바닥에 떨어지자 그의 몸속으로 흡수되고 폐허는 사라집니다. 장수인은 유수를 찾아다니지만 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경기 또한 그를 찾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유탕은 리테녹에게 산에 오른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퍼졌다고 말하고 리테녹은 중요한 것은 이번에 형세의 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언론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탕에게 급히 니팅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등록하고 유적에서 가져온 무기를 맡기려 줄을 서 있는데 장수희가 뛰어들어와 선생님께 유수를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시페이는 그들이 유수를 보았는지 묻습니다. 학생들은 그들이 유적에 있을 때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 학생은 그가 조심하지 않던 중 지하에서 무언가 그를 해쳤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뮤리는 시페이에게 자신과 술이 친척이며 술의 시체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술은 고친기와 함께 아주 비싼 차림으로 들어옵니다. 장수희가 그를 맞이하러 오고 그는 고친기가 자신에게 등록하고 무기를 맡기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줄을 뛰어넘어 바로 앞으로 갑니다. 그는 총 5개의 창을 등록하는데 모두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테이블에 놓자마자 테이블이 부서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소옥으로부터 부정적인 감정 포인트를 여러 개 받고 가는 길에 바닥에 버려진 과자 봉지를 봅니다. 고개를 들자 또 다른 과자 봉지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그는 소옥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얼굴을 발로 차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녀에게 왜 집에서 기다리지 않았냐고 묻고
그녀는 그의 몸에 부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울기 시작하고 그는 자신이 집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혼자 두고 간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폐허에서 많은 수확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금 목걸이와 시계를 보여주지만 그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폐허에서 많은 모험을 하고 많은 에너지체를 보았지만 마치 그녀의 돼지를 날려버렸을 때처럼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음날 맛있는 저녁을 사주겠다고 말하고 그녀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집에 돌아오자 신이와 그의 아내는 그를 반갑게 맞이한다. 샤오이는 그에게 연습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나중에 연습하라고 한다. 신은 그에게 평화롭게 연습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며칠 연습하지 않았더라면 폐허에서 분리했을 거라고 말한다. 그는 샤오이를 돌봐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그녀에게 D급 에너지 바디를 불러내라고 한다. 그녀는 에너지 바디를 불러내고 그에게 무슨 좋은 걸 보여줄 거냐고 묻는다. 그는 진주 2개를 꺼내 그것이 에너지 바디의 먹이라고 말한다. 하나는 흰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검은색이었습니다. 검은 구슬은 흡수된 에너지로 코르푸스 독이 만든 것이었고 그는 영혼 구슬을 에너지 몸의 먹이로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색깔 있는 구슬도 에너지 밀도인지 묻고 그는 그것이 하핑을 죽이는 데 사용한 번개에서 나온 다소 특별한 에너지원에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검은 영혼 구슬로 에너지 몸의 먹이를 주었고 그것은 몇 초 만에 그의 힘을 중간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에너지 몸이 웃기 시작하자 소옥은 서에게 화가 나서 그가 자신의 에너지 몸에 웃음약을 주었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것이 부작용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유적에서 가져온 특별한 과일을 또 다른 선물로 줍니다. 그녀는 과일을 잡아 매우 빨리 먹어치웁니다. 그는 자신이 폐허에서 가져온 다람쥐도 그녀에게 주고 그녀는 그 다람쥐의 이름을 작은 사나운 시 소용허라고 짓습니다. 시는 자신의 방에 도착하자 산과 강의 인장을 꺼내어 잠시 명상하지만 곧 자신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 인장이 지구를 관찰할 수 있는 물건임을 알아차리고 자신 주위에 조종할 수 있는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는 그것이 귀신 장군에게 왜 귀중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는 인장 아래에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허무 속에서 자신의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그는 거대한 문을 보고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가 문을 조금 열자 귀신 장군의 집이 보이고 소옥이 그를 밖으로 끌어냅니다. 봄이 다가오고 수이지는 니팅에게 이번에 형성의 눈을 얻지 못한 것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그는 리이샤오가 에너지체는 동족을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스파이가 형성의 눈을 가져갔다고 의심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이샤오가 들은 것은 귀신 장군의 울음소리뿐이었다고 니팅에게 말합니다. 니팅은 그에게 사나의 인장이 지기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며 이미 2명의 대원을 도시에 보내 기운의 이상 흐름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인장은 큰 그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이지는 중유탕이 제공한 정보에 2명의 학생이 뛰어나다고 언급했다고 말합니다. 니팅은 기운이 돌아오고 유적이 열리면서 모두가 전쟁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천지간의 전쟁을 선포하며 변화가 온다고 말합니다.